자, 계약 성립 요건 이제 네 번째 조건이죠. 계약의 성립 요건에서 이제 우리가 합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서 교부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합의가 완전히 성립이 되어 있고 이런 그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계약서 작성이 됐느냐, 즉 계약의 성립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의 성립 시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계약의 성립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를 신고해야 되는 이게 기산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시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가계약서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한테서 물건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다 보면 매수인이 이제 계약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자꾸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이 매수인한테는 당연히 이 불안감을 이제 조성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요. 왜냐면 계약을 꼭 성사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자꾸 불안감을 조성해야지 이 사람이 이걸 성급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성급하게 결정을 했을 때 다음에 문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쪽으로 가계약금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하고, 실무에서 가계약금 보낼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한테 가계약서라는 걸 보냅니다. 가계약서라는 것을 보내갖고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승낙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계약금을 보낼 계좌번호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면 매수인한테 그 가계약금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거래 신고와 관련돼서 이 가계약서를 딱 봤더니 이 가계약서가 계약 조건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계약금을 보낸 날짜를 계약 성립 시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한 그런 사례거든요. 가계약금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식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이 시기로 이제 거래 신고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날짜로 계약 일자를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한 거예요. 했는데 구청에서는 가계약서가 당연히 여기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날짜가 계약 일자고, 그 다음에 거래 신고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 특히 계약 일자, 허위 내용을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계약이 성립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무에서는 이거에 또 하나가 이제 가계약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계약금 일부, 계약금 이렇게 일부를 보내는 이 두 가지거든요. 실무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이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를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가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죠.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계약금의 일부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일부가 들어간 경우하고, 그러면 이제 계약금
여기 이제 전부가 들어간 경우하고 여기 또 법률 효과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약은 성립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약금 일부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약금에 관한 규정,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여기는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금에 전부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계약금의 일부만 넣었을 때는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거 알고 있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것도 가계약금 일부를 보낼 때 특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약금은 우리가 해제 권한을 유보한 특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보한 거예요. 그래서 특약으로 똑같이 해제권을 이렇게 이제 유보하는 그 약정을 넣어 놓으면 당연히 이때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민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공부를 했을 수도 있지만, 실무에 와서는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하고 무조건 엄격하게 구별을 합니다. 따라서 임의 규정일 때는 항상 당사자가 민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제일 혼동스러운 게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의 이제 성립과 관련돼서 대부분 판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된 것으로 볼 때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 전체 과정 중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는 부분이냐,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매매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라고 해갖고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막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할 때부터 이 부동산 계약은 요식행위로 하겠습니다. 그죠? 즉 계약서에 서명 날인했을 때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명시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구두로 한 계약도 자꾸 계약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두로 했어도 그건 계약이다. 왜? 낙성 불효식 계약이니까 구두로 합의를 해도 합의가 성립됐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합의는 항상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한 합의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 외에 사소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반드시 합의로 정하기로 한 내용이죠. 이렇게 반드시 합의로 정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약이 성립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요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요건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판별을 내려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아까처럼 이제 계약금 일부 보내는 거하고 가계약금 보내는 거하고 요거 이제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증거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당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 내가 정식 계약을 체결할 기간 동안에 제3자한테 처분하지 말고, 당연히 이제 기다려 달라고 하는 증거금이거든요, 가계약금은.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많은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자꾸 가계약금을 보내게 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은 하나가 나와 있고, 매수자들은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거래를 이제 시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매수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가계약서라는 것을 자꾸 활용을 하는데, 이 가계약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활용하지 말고 계약 증거금으로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러면 계약 증거금은 나중에 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증거금으로 보낼 때는 당연히 첫 번째가 정식 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날까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교부한 계약 증거금은 당연히 위약금이죠.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 이제 매도인에게 이렇게 이제 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계약금 이렇게 일부만 보낼 때는 당연히 나머지를 안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나머지를 안 보냈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은 돈을 수령 안 할 때, 그럴 때는 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개 실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생각을 해서 그 생각들에 따라서 계약서에 이제 특약 형태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보 시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되게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를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걸 다 배우게 되면 중개업을 뭐 10년 했던 20년을 했던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 및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의 성립까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의 성립 전 단계로 가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전 단계는 이제 당사자가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합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 합의하는 과정이 종료가 되면 이제 합의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합의가 성립이 됐을 때 실제로는 계약이 성립한 거죠. 계약이 성립된 거고, 이 합의된 내용대로 아까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가 합의하는 과정, 이거를 당사자한테 맡길 거냐 이거예요. 예전에 어떤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저한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이 공장을 이제 자기가 플랜카드로 직접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직접 광고를 하고 있는 걸 공인중개사가 보고 여기다 전화를 해서 제가 중개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더니 어떤 임차인이 이거를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물건 내가 임차를 하고 싶다. 그래서 번지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니까 이분이 이제 이 공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공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왜 안 오지? 이 공장에 가보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둘이 막 이것저것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협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두 분이서
잘 협의하세요. 이러고 이제 사무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협의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직거래를 할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한테 올까요? 당연히 직거래를 하죠. 그죠? 둘이 계약서 쓰고 받고 그러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보니까 둘이 직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중개보수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중개보수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랬죠. 당신이 한 일이 뭔데? 그죠?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없잖아요. 합의를 누가 했어요? 둘이 당사자가 다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는 걸 우리가 중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중개. 중개라는 건 이 합의하는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중개행위와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를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실행위라는 것은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개행위는 반드시 누구만 해야 돼요?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건 뭐냐? 그럼 거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합의할 내용이죠. 합의할 내용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조정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행위라는 거고, 우리가 아까 브리핑이라는 거 하는 거 있죠. 브리핑, 그 다음에 공적 장부 발급, 이런 것들은요 다 사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안내하는 거, 그죠? 현장 답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실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립이 안 돼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냐, 거기에 관한 다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 그 실무 과정을 시험 과정을 배울 때 이 중개행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었으면 실무에 와서도 전혀 혼동이 되지 않을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에 중개행위라는 개념이 없어요. 딱 한 줄 있잖아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관계의 득실 변경에 관한 알선행위, 그걸 이제 중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중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걸 광의의 중개행위,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의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걸 협의의 중개행위, 저는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 공인중개사는 뭐 중개행위만 할 거냐, 아니면 중개행위는 요건 당연히 뭐예요? 중개계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계약 말고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별도의 계약관계, 즉 컨설팅 계약 이런 걸 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과정이 이제 세 번째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건 딱 그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할 것은 공인중개사가 다 준비를 해서 당사자 사이에 빠짐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그걸 잘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여기 이제 거래 조건 합의서라는 거거든요. 여기 거래 조건 합의서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를 할 때 거래 조건 합의서를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도록 하고, 그 합의 내용을 이렇게 합의 내용이 이제 나중에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완벽한 중개 실무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반 시중에서는 이걸 이제 체크리스트 이렇게 형태로도 돼 있고, 그것도 예전에 제가 이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인데, 지금은 거래조건 합의서라는 이 서식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합의 과정을 잘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합의하는 과정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왜 그 거래조건 합의서라든지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 이 서류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경기도 시흥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3,500만 원 정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공장 매매인데 공장을 의뢰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최초의 공장을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매수를 했겠죠. 매수를 한 다음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 철제 펜스를 공장에다가 친 거예요.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철제 펜스를 쳤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매도를 의뢰를 할 때 20억 원에 이렇게 매도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매도 의뢰를 했는데, 매수자하고 이 거래 협상을 할 때는 19억에 이렇게 18억이네. 18억에 이렇게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토지 건물을 17억 1,000만 원으로 하고, 이거를 9천만 원으로 하고, 요거를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기로, 요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서를 쓸 때,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매매 대금은 얼마냐 이거거든요. 매매 대금을 얼마로 써야 되냐 여기서, 그죠? 20억 원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죠? 18억을 쓸 거냐, 17억 1,000만 원을 쓸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17억 1천만 원을 쓴 거예요. 1천만 원을 썼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 같이 일하던 실장이 신고를 해서 이게 다운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행정처벌을 다운 계약이라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요렇게 한 요 기록이 다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을 가지고 요거는 다운 계약서가 아니다. 따라서 세무서하고 시흥시청에서 한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매매는 부동산 매매죠. 요게 부동산 매매예요. 그죠? 부동산 매매고, 요거는요, 요거 동산이잖아요. 동산. 그죠? 동산. 자기가 설치했다라는 많은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현금을 9천만 원으로 받았지만, 이 9천만 원은 이 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인 거고, 그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이게 다운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승소를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요거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매매 계약의 대금을, 상세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자기가 취득할 때는 이렇게 취득한 이후에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고, 요 감가상각을 해서 이렇게 9천만 원으로 이렇게 철제 펜스에 대해서 별도의 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취득세 낼 때는 여기에 취득세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여기에다 내는 거죠. 18억으로 그냥 썼으면 18억에 대해서 취득세도 내야 되고 18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근데 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이제 부동산의 이제 매매 목적물의 범위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매매 대금의 상세 내역 이런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한 장짜리를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 조건에 관한 합의 과정 있죠. 이런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점에서 좋으냐. 1.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절대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없죠. 왜? 자기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합의를 했던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서 작성에 절대로 공인중개사가 여기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20억의 의뢰를 받은 기록은 당연히 접수장에 있는 거고 이런 협상을 통해서 17억 1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썼다라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지를 않았죠. 그죠? 세 번째, 다운 계약서라든지 이렇게 업계약서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내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다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의 요게 합의하는 이 과정의 서류는 대통령 기록물보다 더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은 반드시 보관을 해라. 보관을 해라. 그죠? 공인중개사가 보관해야 되는 계약서 사본에다가 반드시 이 서류들을 첨부를 해서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이 기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자,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전에 이제 브리핑 하는 단계, 그죠? 자, 브리핑을 잘 해야지 매수 의사 또는 이렇게 임차 의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임차 의사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브리핑을 할 때 당연히 뭐 준비 행위를 해야 되겠죠. 준비 행위. 그죠? 준비 행위를 해야 되고 이 준비물이 저는 물건 분석 조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 분석 조사서다. 그러니까 이 물건 분석 조사서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의뢰인에게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를 완벽하게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인 설명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인 설명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하면 확인 설명서상 작성에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 취지죠. 그러니까 과태료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거예요. 여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나중에 계약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확인 설명을 다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상에서는 실제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확인 설명은 나중에 항상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죠? 완료되기 전까지 이 하자를 보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서 작성을
할 때까지 확인 설명이 다 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계약서 작성의 완료는 뭐냐면 당사자가 서명 날인이 완료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건 뭐냐면 계약의 성립과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의 완료, 요게 다 다르다라는 거, 시점이. 그죠? 시점이 달라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설명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계약서 작성 완료 시점까지만 항상 보완이라는 것을 해서 서류를 다 구비를 하면 당연히 이 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돼서는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건 분석 조사구나, 그걸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물건 분석 조사서 만드는 거예요. 자, 물건 분석 조사서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그 서식집을 가지고 중개실무와 관련된 모든 물건 분석 조사서를 이제 작성하는 연습을 실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볼게요. 물건 분석 조사서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이 물건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이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공적 장부 분석이에요. 공적 장부 분석을 하게 되죠. 자, 물건 분석 조사서 기본은 1.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직접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작성할 수 있는 건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부동산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 물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은 꼭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공적 장부도 안 띄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도 안 하고 현장 답사도 안 하고 중개를 하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공인중개사는 딜러다 그랬죠. 딜러가 물건을 잘 팔려면 이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고 뭐가 장점이고 또 어떤 거 단점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서 그 설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분석 조사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작성하는 시점은 항상 이게 뭐예요? 의뢰를 받자마자, 중개 의뢰를 받고 나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잔금 시점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물건 분석 조사서는 3번의 확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내가 최초로 가서 다 물건 분석 자료를 만들어요. 근데 계약 시점에 가서는 내가 조사한 내용하고 현재 상황하고 맞냐 틀리냐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답사를 갈 때 물건 분석 조사서를 가지고 가서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계약 시점부터 또 잔금 시까지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또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금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분석 조사서는 계약 시점에 체크를 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잔금 시점에 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자, 공적 장부 분석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등기부죠.
등기부 띄어가지고 발급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요거 우리가 공시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하죠. 자, 등기부는 발급받을 때 무조건 이제 발급으로 받는 거예요. 발급받을 때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등기부에 있는 주민등록이 다 나와야지 이거하고 매도인의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게 발급받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주민등록번호는 다 나오도록 발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에 요거 발급받을 때 매도인의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발급받아라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반드시 말소사항이 전부 나오도록 발급을 해야 돼요. 등기부는 현재 유효한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소된 등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죠? 공신력이 없어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말소된 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이게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그래서 항상 이 권리자한테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권리자한테. 소유자가 아니에요. 권리자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확인을 해서 이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항상 권리자한테 이렇게 확인을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부는 아까 공신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 등기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유효하고 확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분석을 하다가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매수자한테 권원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등기 권리 그 분석 조사서를 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울 건데요. 실제로 요 공인중개사들이 나는 등기부 확인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복잡한 등기부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공시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소유자죠. 이 현재 소유자가 확정적이고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판별해주는 취득 원인 분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어야만이 이 사람으로부터 매수자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우리가 등기부 권리분석 조사서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부 말고 당연히 대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죠? 대장이라는 공적장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여기는 반드시 토지는 지적도,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물 현황 도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냐 아니냐는 여기에 별도로 기재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 땅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경계라든지 건축물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서류 등을 띄었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왜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거죠. 자, 등기는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많이 있죠. 그죠? 그럼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매도 의뢰인한테, 임대인한테 그게 왜 없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항상 분석이라는 것은요, 다 갖춰야 돼요.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완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아예 보완이 될 수가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 물건 분석 조사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이용, 관리에 관한,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제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살펴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공인중개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 도면 또는 평면 도면, 그 다음에 토지 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건 이제 필수 서류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공적 장부 분석 조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거는 이제 먼저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뢰를 받으면요, 의뢰를 받았을 때 당연히 부동산에 소재 지번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면 이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 서류를 무조건 제일 먼저 띄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에 있는 내용 확인했으면 아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걸 다 물어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건축 허가를 안 받은 물건이냐,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지금 신청 중에 있는 물건이냐, 이런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등기부도 집합 건물이다 그러면 한동 건물의 표시부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있어야 되고, 전유 부분에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 그러면 왜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모든 이제 그 분석조사서 서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서류들을 가지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권리분석 조사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이 목적물 현황 조사를 해야 되겠죠. 즉, 이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현황이라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로 의뢰인한테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받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가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설명한 게 맞느냐 틀리느냐 현장 답사를 통해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이 목적물은 당연히 의뢰인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가 물이 새고 깨지고 뭐 고장난 거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뢰인한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확인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의뢰인한테 확인을 해놔야 되겠죠. 확인을 해놓고 나중에 매수인 또는 의뢰인과의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목적물 현황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외의 부분, 부합물이죠. 부합물 또는 부속물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황조사서를 꼼꼼히 만드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개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물건의 하자, 요거 이제 물건의 하자예요. 이 물건의 하자에서 비롯됩니다. 물건의 하자에서.
그래서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매 목적물의 범위, 즉 매매 범위, 임차 범위, 이 범위를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매매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될 거냐 요거죠. 그러니까 중개사고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매도인이 가져갈 거 안 가져갈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소한 건 뭐냐면 그 집을 볼 때 햇빛을 가리는 블라인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할 때 보니까 블라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 블라인드를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왜 블라인드가 없느냐? 그래서 블라인드를 매도인이 뛰어갔죠. 그랬더니 나 계약 안 하겠다고 이제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보수를 안 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목적물 현황 조사를 할 때 하자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특히 공사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공사를 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하자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위반 건축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황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 하자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를 통해서 변형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이 현재 위법한 건축물인지 아니면 적법한 건축물인지 아니면 뭐 하자가 발생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게 여기거든요. 그 외에는 매매 목적물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관한 다툼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속물 부합물요 요것들을 매매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을 매도인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서 그 부분을 정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매도인이 가져갈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 항목만 정하는 거예요. 항목을 정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사진으로. 그래서 요거는 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놓고 가는 거니까 요건 매수인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매수인이 너가 사용할 거냐 아니면 요거 버릴 거냐, 그죠? 버릴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용한다 그러면은 사용하는 거, 버릴 거다 그러면 매도인이 이거를 폐기물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에서는 매도인한테 매매에 포함될 거하고 포함되지 않을 거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목적물 현황 조사서를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 완벽하게 배울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말씀드린 게 이제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 그죠? 임차인 현황 조사서예요. 중개 실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거래하는 이 부동산에 소유자가 살 수도 있고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점유자가 거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요,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하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현황 조사서를 만들고 세 번째 요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이제 단계로 요걸 확인을 합니다. 즉 뭐냐면 이 건물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자료를 가지고 임차인 현황 조사서를 만들어서 당연히 매수인에게 당연히 브리핑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매수인이 산다 그러면요, 이 사실 확인은 임차인한테 당신들이 이런 조건으로 임차를 하고 있느냐 또는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 임차인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매수인도 여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 조사서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가격 분석 조사서죠. 자, 가격 분석 조사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뭐 빌라왕이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매매 가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집에 보통 이제 전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낮아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요걸 요즘에 이제 빌라왕이라든지 전세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방법들인데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부동산에 관한 가격 분석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다섯 번째가 이제 주변 환경 분석 조사서예요. 주변 환경 이제 분석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취득세와 관련 세금 분석 이제 조사를 해서 해놔야 되겠죠. 자, 이런 서류들 외에도 이제 이 거래 대상 부동산이 요거야. 중개 의뢰를 받은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 분석 조사서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제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죠. 왜? 다 확인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다 쓰고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서에다가 완벽하게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개 실무를 완벽하게 하게 되면 절대로 중개사고라든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 단계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 전 단계는 뭐냐? 그건 결국 뭐냐면 물건 분석 조사서까지 만들었으니까 중개 계약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뢰인하고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의제하는 이 중개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위임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다라는 거죠. 둘이는 뭐예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따라서 의뢰인도 공인중개사한테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공인중개사도 이쪽한테 의무가 있는 거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각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죠. 자, 근데 이 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작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령에 정해져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저는 이걸 반드시 작성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중개 계약서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 보수에 관한 합의죠. 중개 보수 합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 보수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일반 중개 계약서죠. 특히 이건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시고요. 저는 전속 중개 계약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중개 계약이 있고 그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전속적인 내용이냐 그렇게 구별될 수 있을 뿐이지 계약서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그렇게 따로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게 부족하니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 특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유형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7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중개보수를 꼭 받기 위해서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야기죠. 즉 우리 대표님들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작성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에 나의 계약서는 안 쓰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특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이제 중개 의뢰를 받죠.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우리가 실무에서는 접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접수장.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접수장을 받을 때는 물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종류별로 기본적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접수를 한 다음에 이 접수장을 기초로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이제 물건 분석 조사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수장을 만들 때 아까 의뢰인과 이 물건에 관한 정보, 물건 정보를 내가 취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그죠? 현재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많은 실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즉, 그러니까 법령과 관련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반드시 언제까지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업무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이제 중개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 계약과 관련돼서 반드시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잘 정리를 해놔야만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합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이루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거는 이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이제 방법이고요. 요거는 당연히 뭐예요? 의뢰인과 사이에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단계 중개 의뢰를 받을 때부터 얼마나 완벽하게 중개 의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중개 실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중개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물건 분석 조사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그 과정들을 완벽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